어떻게 해서 우주에 관심을 가지게 됐나, 이건 굉장히 우연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한 권, 이 책 한 권이 저를 별소년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천문학을 전공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천문학 전공이 아니고 조선해양공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직장은 저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설계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내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는 필름이 디지털로 바뀌던 전환기였어요. 굉장히 위기 시대였는데 저는 사진을 연속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타임랩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사진을 연속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별의 이 느낌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독도에서 찍은 겁니다. 독도에서 일몰을 찍는데 울릉도가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울릉도에서도 독도가 보이겠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거리는 87.4km입니다. 이 거리는 서울 남산에 올라서 천안 삼거리에 있는 저 작은 언덕 하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방법이 뭐냐? 태양입니다.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지만 태양은 웬만큼 구름이 껴도 보이죠. 태양 앞에 독도가 있을 때 과연 독도는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일까? 이것도 한번 예측을 해봤죠. 그랬더니 지도에서 먼저 찍어봤더니 독도의 폭이 480m, 그렇다면 90km 떨어진 독도가 480m 폭이라면 0.3도가 나오더라고요, 삼가감수로. 그래서 태양의 시직경은 0.5도니까 예측을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0.5도 크기 태양 안에 0.3도 크기의 독도가 딱 들어오겠다, 저거를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첫 해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었더라고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요. 제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깜빡했어요. 그렇다면 몇 미터부터 독도가 보이기 시작할까?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피타고라스로 그 정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까지 계산을 하고 나니까 세 번째 해에는 한 번만에 성공해서 한 번만에 딱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저게 딱 되더라고요. 울릉도 독도 태양이 일직선이 딱 되더라고요. 독도가 아침에 저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태양으로 수학으로 계산한 그 위치에서 정확하게 저렇게 독도가 떠올라오는 것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천체 사진가라는 직업을 저는 스스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밤하늘의 경이로움을 사진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행복한 직업,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스스로 직업을 정의할 수 있었던 게 제가 만든 직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전을 한 것은 이렇게 오로라를 사진으로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타임랩스 기술을 해봤는데요. 이게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뭘 부족하게 느꼈냐? 진짜 내가 느낀 그 경이로움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이제는 아예 동영상으로 도전을 했죠. 사실 그 오로라가 저렇게 빨리 움직일 거라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저 정도 해놓으니까 정말 오로라 대단한가 보다. 영상 밑에 사람들은 다 막 엉엉 울고 막 미쳐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본 여러분들이 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뭔가 감동을 전달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죠. 오로라가 밤하늘 전체를 덮는데 저걸로 네모나게 잘라서 일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일단 고민했는데, 밤하늘 전체를 동영상으로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생각을 해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사실 VR이라는 건데, 이게 VR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없던 시절에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해낸 거죠.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촬영을 하러 갔죠. 오로라 밑에서 제가 촬영하는 모습인데, 오로라가 세게 터지면 저렇게 온 세상이 형광빛으로 물듭니다. 눈이 저렇게 초록색으로 물든 게 보이실 텐데요. 이런 오로라 폭풍이 터졌을 때, 그래서 저렇게 촬영을 하면 일반 TV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돔에서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눈물은 안 날 것 같은데, 돔에서 보면 약간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천체 사진가잖아요. 천체 사진가가 뭘 팔아서 먹고 살까요? 천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스토리입니다. 그냥 사진은 돈이 안 돼요. 스토리가 입혀진 사진이 있어야 가치가 있고 돈이 올라갑니다. 사실 과학 대중화의 시작은 저는 과학관이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천체 투영관용, 과학관용 영상물을 이렇게 계속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영상물을 제작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사실 돌아가질 않습니다. 또 밑에 보면 NSF 마크,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마크가 보이시죠? 이게 천체 투영관용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과학문화 대중화를 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영역에는 정말 그 NSF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컨텐츠로 예술을 표현하고
그 컨텐츠의 기술이 과학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몇 가지 그 본인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 소개를 좀 잠깐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한다는 거는 수학적인 또는 물리학적인 원리로 그 세상을 모델링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트래킹을 해보니까 2014년도부터 제가 연구할 때 쓰던 똑같은 그런 기법을 가지고서 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든지 아니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 때 잠시 컴퓨터 코드를 가지고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림 그리는 스타일은 굉장히 단순한 것들의 무한한 반복으로 새로운 패턴을 창출하고 그 속에서 예기치 않은 어떤 창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오류가 등장하면 오류가 또 반갑기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실험 결과들 또 이런 것들을 실제 좋은 그림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안지훈 박사님의 좋은 사례, 우수 사례,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내 연구를 다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내 사진을 본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논문의 한 피겨가 아닌 뭔가가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학도 정말 훌륭한 논문들 보면은 정말 짜릿하거든요. 예술가의 멋진 작품을 본 것처럼 그냥 피겨만 봐도 와, 예술이다. 단순한 과학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술적 영감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조금 단순하게 필요 없는 데이터라도 내 욕심이 들어가서 더 열심히 찍고 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이거를 나만 보기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아트 사이언스 이런 거 있으니까 뭐 한번 출품을 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됐고요. 그런 사진들이 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이런 전시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또 일반 사람들도 온라인에서 사이트에서 뭐 카카오 같은 데서 또 공유를 해주시면서 피드백을 오는 거 보고 하니까 굉장히 보람 있고, 단순하게 이런 사진 한 장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 최대 천문대들에서 거의 프라이어리티 1으로 꼽고 있는 게 외계 생명체를 찾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영화는 외계인에 대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외계 행성을 찾고 그 행성에서 생명 가능성 있는 그 행성을 찾고 거기서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지적 생명체가 있는 것까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 어떻게 찾아낼 수 있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체 사진 작가가 되기 전에 아까 조선 관련된 일도 하셨고, 다양한 또 사진에 있어서도 오로라 촬영 전에 또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통해서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오늘의 우리 사진 작가님의 최종 목표를, 저는 목표 같지가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떤 도움들이 되셨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별에 대한 호기심 이전에는 새, 벌레 이런 거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비행기, 공학, 자연 이런 데다 그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호기심들이 결국은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해지니까 뭔가가 된 것 같아요. 이 과학과 예술을 포함해서 타 분야와 협업을 진행한 사례나 또 이런 분야는 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이주행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업이라는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면 과학과 예술의 협업, 그리고 어떤 두 분야 사이의 융합, 이런 거 사실은 말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떤 그 두 영역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과학자가 예술가가 되는 게 가장 정답이 아닐까. 그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분들을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어떤 새로운 차원이 높아지지 않는가.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결국 달라지는 거는 저희가 3차원의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1000차원, 2000차원의 세계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차원의 확장이라는 걸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의 차원에다가 예술가의 차원을 하나 더해서 더 폭넓은 차원으로 스스로가 발전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드립니다. 오늘 또 권원철 작가님이 공학도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저희한테 이 영감을 주는 좋은 기회가 돼서 특히 강조하셨던 게 스토리. 이가 저는 오늘 이게 꽂혔습니다. 저도 새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단순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제품에 아마 스토리를 씌워야 결국은 좋은 상품이 되고 또 고객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이라는 새로운 표현 방식을 통해서 과학이 저희 국민들에게
혹은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의 언어로 소통이 될 수 있다라는 또 꿈을 새롭게 가지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과학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인문, 사회, 예술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회적인 인식도 높이고 또 우리 과학자들의 더 좋은 넓은 무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 충분히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